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8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3. 이튿날 아침에도 헤어턴 도련님은 아직 전과 같이 힘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처럼 아씨를 제 옆에 있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렸습니다. 아씨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가 도련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준비가 다 되었다고 두 사람을 부르러 갔더니 아씨는 도련님을 졸라서 까치밥 나무와 구스베리가 무성하게 덤불진 곳을 쳐내어 널따란 화단을 만들어 놓고는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있는 화초를 옮겨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반 시간 만에 그들이 저지른 일을 보곤 무척 놀랐습니다. 검은 까치밥 나무는 조지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무였는데 아씨는 하필 그 가운데에다 화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런, 조지프가 이걸 보면 모두 주인님께 일러 바칠 텐데 저는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망가뜨린 데 대해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이 일로 해서 한바탕 벼락이 떨어질 테니 두고 보세요. 헤어턴 도련님, 아씨가 조른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그토록 분별이 안 되세요? 저 나무가 조지프 영감 것이라는 건 깜빡 잊었어. 헤어턴 도련님이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에게는 내가 했다고 말할게. 우리는 항상 히드클리프 씨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안주인을 대신해서 차도 따르고 고기도 자르곤 했으므로 식사할 땐 없어선 안 될 존재였지요. 캐서리나 씨는 언제나 제 곁에 앉곤 했는데 그날은 어느새 헤어턴 도련님 곁에 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씨가 저기를 나타낼 때와 똑같이 호의를 나타낼 때에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씨, 헤어턴 도련님과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그쪽만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는 식사를 하러 가면서 아씨에게 귓속말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분명 히드클리프 씨가 화를 내며 두 사람을 혼내실 테니까요. 알았어, 안 그럴게. 그러나 아씨는
대답과 달리 방에 들어가자마자 헤어턴 도련님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죽그릇에 앵초꽃을 꽂아주었습니다. 헤어턴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감히 캐서리나 씨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씨가 계속 장난을 걸었으므로 그는 두어 번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눈살을 찌푸렸더니 캐서리나 씨는 히드클리프 씨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씨는 잠시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히드클리프 씨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다시 돌아앉아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헤어턴 도련님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의 얼굴을 얼른 훑어보았습니다. 캐서리나 씨는 히드클리프 씨가 제일 싫어하는 날카롭고 도전적인 눈길로 그를 마주 쳐다보았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앉아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도대체 무슨 악마가 씌었기에 늘 고약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는 거냐? 눈을 내리뜨지 못해? 그리고 다시는 웃지 마. 그 웃는 버릇은 고쳐준 걸로 아는데. 웃은 것은 저예요. 헤어턴 도련님이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히드클리프 씨의 말에 헤어턴 도련님은 죽그릇을 내려다볼 뿐 그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잠시 도련님을 쳐다보더니 식사를 계속하면서 다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고 두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서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만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지프가 입술을 떨며 사나운 눈초리로 문 앞에 나타났는데 그가 아끼는 나무들을 쳐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파헤쳐진 정원을 살피기 전에 이미 캐시아 씨와 헤어턴 도련님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턱이 마치 암소가 되새김질 하듯 움직이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받을 돈이나 받고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이 댁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내 책이랑 내 물건을 전부 지붕 및 다락방으로 옮기고 부엌을 저 사람들에게 내줄 작정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도록 말입니다. 정든 난로가를 떠나기란 괴로운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정원까지 내게서 빼앗아 갔으니 정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이런 일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도무지 그렇지가 못하답니다. 늙은 사람은 새 보금자리에 쉽게 익숙해지기가 힘겨운 법이지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망치질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을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만! 이 바보 같은 영감! 히드클리프 씨가 조지프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쯤 해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서운한 거야? 영감과 넬리의 싸움이라면 나는 간섭하지 않겠네. 넬리가 영감을 석탄 창고에 져넣는다고 해도 내 알 바 아니란 말이야. 넬리 때문에 이 집을 떠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넬리도 고약한 여자이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의 혼을 빼놓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못생겼으니 거듭떠볼 사내도 없단 말이외다. 그런데 저 표독하고 천한 여왕님께서는 그 도도한 눈과 건방진 태도로 우리 도련님을 홀렸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습니다. 도련님은
내가 위하고 보살펴드린 은공도 있고 정원에서 제일 좋은 까치밥 나무를 모두 파헤쳐버렸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영감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과 헤어턴 도련님의 배은망덕과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영감이 취했나? 헤어턴, 영감이 너 때문에 저 야단이냐? 히드클리프 씨가 도련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까치밥 나무를 2억 그루 뽑았더니 곧 다시 씹어 놓을게요. 그런데 왜 그걸 뽑았지? 그때 캐서리나 씨가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다 화초를 심으려고 했어요. 모두 내 잘못이에요. 헤어턴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조른 것은 나니까요. 도대체 누가 너더러 정원에 있는 막대기 하나라도 건드리라고 허락했지? 히드클리프 씨는 화가 나서 이렇게 묻더니 헤어턴 도련님을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더러 저 계집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 도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캐서리나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땅을 전부 빼앗고도 기껏 2, 3야드의 땅에 화단을 꾸미겠다는데 그것이 아까워 투덜대다니 말이 돼요? 네 땅이라니 건방진 것 같으니 네 땅이 어디 있단 말이야? 게다가 내 재산도 빼앗았지요. 아씨는 상대방의 성난 눈초리를 마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식사로 먹다 남은 빵 조각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 닥쳐! 빨리 처먹고 나가버려! 히드클리프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헤어턴네 땅과 돈도 다 빼앗았죠. 아씨는 무모한 언쟁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헤어턴과 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니 당신에 대한 얘기를 전부 헤어턴에게 해주겠어요. 히드클리프 씨는 잠시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창백해진 얼굴로 일어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증오의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때린다면 헤어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헤어턴이 너를 이 방에서 내쫓지 않는다면 내가 저 녀석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테다. 히드클리프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원수야. 네가 뭔데 감히 저 녀석을 깨어 내게 대항하게 만드는 거냐. 저것을 끌어내. 저것을 부엌으로 내쫓으란 말이야. 넬리, 앞으로 저것이 내 눈에 띄는 날엔 죽여버리고 말 테니 그리 알게. 히드클리프 씨의 서슬에 주눅이 든 도련님이 낮은 목소리로 아시더러 나가라고 타일렀습니다. 어서 끌고 나가지 못해? 왜 아직도 어물어물거리고 있는 거냐? 히드클리프 씨가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직접 끌어내려고 아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헤어턴은 당신 말 따위는 듣지 않을 거야. 이 악당아. 그리고 헤어턴도 나만큼 당신을 미워하게 될걸? 그만둬. 그만두라고 캐서린.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만둬. 헤어턴 도련님이 아씨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요. 헤어턴 도련님은 대답하지 않고 이제 그만 나가자며 열심히 아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히드클리프 씨가 아씨를 붙잡았던 겁니다. 자, 넌 이제 저리 가. 몹쓸 것 같으니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내 속을 뒤집어 놓았어. 두고 후회하도록 혼을 내주어야겠다. 그러고는 아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마치 아씨를 찢어 죽일 듯한 기세였습니다. 헤어턴은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간청하면서 히드클리프 씨를 말렸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씨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돌연
히드클리프 씨의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그는 머리채 대신 팔을 붙잡고 아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잠시 서 있더니 다시 아씨를 향해 애써 흥분을 가라앉힌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해라. 안 그러면 언젠가 너를 정말 죽이게 될 테니까. 넬리와 같이 나가 있어. 그리고 그 건방진 짓거리는 넬리에게나 하도록 해. 그리고 만약 헤어턴 저 녀석이 네 말을 듣는다면 이 집에서 쫓아내고 말겠다. 네 사랑이 그 녀석을 집 없는 거짓 신세로 만들어버릴 거야. 넬리, 어서 이 계집애를 데리고 나가게. 모두 나가버려. 나가버리라고. 저는 서둘러 아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씨는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된 것만도 기뻐서 순순히 따라 나왔습니다. 헤어턴 도련님도 히드클리프 씨를 남겨둔 채 쫓아왔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누구와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식사도 대충 끝내고는 저녁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서 나갔습니다. 새로 친구가 된 두 분은 히드클리프 씨가 나가고 없는 사이에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씨는 히드클리프 씨가 돌아가신 도련님의 아버님에게 저지른 행패를 알려주려 했는데 도련님은 단호하게 아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히드클리프 씨에 대한 험담은 단 한마디라도 참고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악마라고 해도 상관없으며 자기는 그의 편이니까 아씨가 히드클리프에 대해서 욕을 하려면 오히려 전처럼 자기를 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아씨는 도련님의 말에 토라졌지만 그는 만약 자기가 아씨의 아버지를 나쁘게 말한다면 좋겠느냐며 아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씨는 도련님이 히드클리프 씨의 명예를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성으로는 끊을 수 없는 강한 유대감, 즉 습관으로 형성된 사슬로 묶여 있어서 그들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아씨는 도련님 앞에서 히드클리프 씨에 대한 불평이나 반감을 삼가는 정도의 호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히드클리프 씨와 헤어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노력하던 일을 후회한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 후로 아씨는 헤어턴 도련님이 듣는 데서 히드클리프 씨를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불화가 사라지자 두 사람은 다시 사이가 좋아지면서 선생과 학생으로서 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져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제 친자식이나 같았으니까요. 오랫동안 저는 아씨를 대견하게 생각해 왔는데 헤어턴 도련님 또한 그런 만족을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차츰 정직해지고 온화해지고 총명해져가는 그의 성품은 이제까지 그를 덮고 있던 무지와 타락의 구름을 걷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캐서린 아씨의 진심 어린 칭찬이 그의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성격도 밝아져서 도련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기품이 어리게 되어 바위산에 올라갔던 아씨를 찾아 워더링 하이츠에 왔을 때 제가 만났던 젊은이와 지금의 도련님이 같은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이에 해가 저물고 어둠과 함께 히드클리프 씨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돌아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우리 세 사람을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즐겁고 더 보기 좋은 광경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을 나무란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노릇일 겁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머리를 비추고 공부에 열심인 그들의 얼굴은 어린아이들처럼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두 사람은 느끼는 것, 배우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흥분한 나머지 어른들의 멋없고 무감각한 기분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히드클리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로그드 씨는 두 사람의 눈이 똑같이 돌아가신 아씨의 어머님, 즉 캐서린 린턴의 눈을 닮았다는 것을 아마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의 아씨는 눈과 널찍한 이마와 오뚝 솟은 콧날, 그리고 본심이야 어떻든 다소 거만해 보인다는 것 이외엔 별로 어머니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어턴은 조카이긴 하지만 닮은 데가 훨씬 더 많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날 밤은 한층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감각이 예민해지고 하지 않던 공부를 하느라고 긴장했던 탓이겠죠. 돌아가신 캐서리나 씨를 닮은 헤어턴 도련님의 모습이 히드클리프 씨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날로 가까이 걸어갔는데 헤어턴을 바라보는 사이에 그런 기색은 곧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달라졌다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기색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도련님의 손에 든 책을 빼앗아 펼쳐진 책장을 훑어보더니 그냥 돌려주고는 캐서린 아씨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금방 아씨의 뒤를 따라 나가고 저도 나가려고 하는데 히드클리프 씨가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비참한 결과로군. 그는 방금 보았던 광경을 잠깐 떠올리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애써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우습게 되었으니 말이야. 나는 지뢰와 곡괭이를 들고 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고 헤라클레스처럼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다독거려 왔는데 막상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어느 쪽 집에서도 기와 한 장 드러낼 마음이 없어졌으니 말일세. 내 원수들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네. 이때야말로 원수들의 자식들에게 복수를 하기 좋은 때지. 복수를 하려면 할 수도 있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나는 사람을 해칠 생각도 없어지고 손찌검을 하는 곳조차 귀찮아졌다네. 그러고 보면 마치 내가 지금까지 관용의 미덕을 베풀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얘기가 되는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파멸의 쾌감을 느낄 만한 힘도 없어지고 쓸데없이 남을 파멸시킬 생각도 없어졌단 말일세. 넬리, 내게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나는 그 변화의 그늘 밑에 서 있는 셈이지. 나는 매일 계속되는 생활에 통 흥미가 없어져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거의 잊을 정도라네. 지금 방에서 나간 두 사람만이 내 눈에 명확한 물질적 행태를 지니고 있을 뿐인데 그들이 몸서리가 처질 정도로 내게 고통을 안겨준단 말일세. 캐서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떠올리는 것조차 싫으니까. 그 애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네. 얼굴만 봐도 미칠 것 같으니 말일세. 그런데 헤어턴에게서 느끼는 기분은 좀 다른 거라네. 그래도 내가
미치광이처럼 보이지 않고 그럴 수만 있다면 다신 그 녀석의 꼴을 보지 않고 지내고 싶네. 자네는 내가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여기겠지?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저 녀석이 불러일으키거나 지니고 있는 무수한 과거의 연상과 관념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말일세. 하지만 자네는 내가 하는 말을 소문낼 사람도 아니고 나도 마음을 항상 닫아놓기만 했더니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좀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네. 5분 전에 본 헤어터는 내 젊은 시절의 화신 같았지. 그 녀석을 보면 심경이 복잡해져서 도대체 이치에 합당한 말이 나오지 않네. 우선 첫째로는 그 녀석이 어찌나 제 고모를 닮았는지 무섭도록 캐서린을 연상시킨단 말일세. 자네는 그 점이 내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네. 어느 것 하나 그녀를 떠오르게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말이지. 그 밑을 내려다보기만 해도 바닥에 깔린 돌마다 그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네. 구름마다 나무마다 밤이면 온통 하늘에 낮이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에 어른거리는 그녀의 모습에 휩싸여 지낸다네. 흔하디 흔한 남녀의 모습, 심지어 나 자신의 얼굴조차도 그녀와 닮아 보이니 어쩌겠나. 이 세상 전체가 무서운 기억의 진열장이어서 그녀가 살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준다네. 그렇지. 헤어턴의 모습은 나의 불멸의 사랑의 망령이며 내 권리를 지탱하려는 억센 나의 노력의 그림자며 나의 타락, 나의 긍지, 나의 행복, 나의 고통의 그림자이기도 했지. 아휴, 이런 말을 자네에게 하다니 내가 돌았군.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보면 내가 왜 헤어턴을 옆에 두고 싶어 하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될 걸세. 그 녀석이 캐서린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모르는 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이유 때문이지.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쓸 수가 없다네.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이야. 변화가 일어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그의 넋이 나간 듯한 태도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튼튼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미칠 것 같지도 않고 죽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기질로 말하더라도 어두운 일만 생각하고 공상에 잠기기를 즐기는 버릇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죽은 애인의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면에서는 저와 다름없이 이상한 점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나도 모르지. 지금으로선 그저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느낄 뿐이야. 어디 아프지는 않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아픈 데는 없네. 그럼 죽게 될까봐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려우냐고? 천만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거니와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없고 또 죽고 싶지도 않아. 내가 왜 죽는단 말인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야지. 꼭 그렇게 될 걸세.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나 자신이 잊지 않도록 일깨워야 되는 형편이며 심장조차도 깨우쳐 주어야만
겨우 고동칠 정도라네. 강한 용수철을 뒤로 젖혀놓은 것과 같아서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의해서 유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한 가지 보편적인 관념과 관계가 없는 것이면 산 것이건 죽은 것이건 애써 주의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도 없는 형편이라네. 내 소원은 단 한 가지뿐인데 내 온몸과 능력을 다 바쳐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네.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열망해 왔던지 나는 머자나 그것이 꼭 달성되리라고 믿고 있다네. 그 소원이 내 생명을 좀먹고 있으니 말일세. 이렇게 고백한다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은 아니네만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내 기분에 대한 설명은 될 걸세. 이젠 지겹구먼. 오랜 싸움이었지. 이제 그만 끝이 났으면 좋으련만. 말을 마친 그는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지프가 생각하듯 저도 그의 양심이 그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것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는 전에는 그런 마음을 실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얼굴에 나타낸 적도 없었지만 그것이 평소 그의 마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자신이 그렇다고 단언했으니까요. 그러나 평소의 태도로 보아 누가 그런 그의 속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로그드 씨, 당신도 그를 보았을 때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진 못하셨죠. 그런데 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때도 로그드 씨가 만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단지 좀 더 고독을 즐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말수가 적어졌을 뿐입니다. 34.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히드클리프 씨는 식사 때 우리와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헤어턴 도련님과 캐시아 씨를 호되게 몰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만 먹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그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때는 4월이어서 날씨는 맑고 따뜻했으며 들은 비와 햇빛으로 마음껏 푸르르고 남쪽 담장 근처에 있는 키 작은 두 그루의 사과나무에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캐서리나 씨는 저에게 의자를 가지고 나가서 집 모퉁이에 있는 전나무 밑에 앉아서 일을 하라고 졸랐습니다. 그러고는 상처가 완전히 아문 헤어턴 도련님을 꿰어 자기의 꽃밭을 손질하도록 했습니다. 조지프가 투덜대는 바람에 꽃밭을 모퉁이로 옮겼던 것입니다. 상쾌하고 푸른 하늘 아래 앉아 사방에서 풍겨오는 봄 향기를 만끽하고 있는데 꽃밭 가장자리에 심을 앵초뿌리를 가지러 대문께로 뛰어갔던 아씨가 몇 뿌리 캐지도 못한 채 돌아와서는 히드클리프 씨가 돌아온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을 걸었어. 아씨는 무척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헤어턴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나더러 빨리 비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보통 때하고는 전혀 달라서 나는 잠시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았어. 어땠는데? 도련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 명랑하고 기분이 좋아 보였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매우 들떠서 미친 듯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 아마도 밤에 산책을 즐겼던 모양이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씨 못지않게 놀라서 아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드클리프 씨가 기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구실을 만들어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문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진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눈은 묘한 기쁨으로 반짝거렸고 그래서인지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하셔야지요. 밤새도록 돌아다녔으니 시장하실 거예요. 저는 그가 어딜 갔다 왔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배고프지 않아. 그는 저를 외면하며 얼굴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충고를 하기에 적당한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밤에 주무시지 않고 돌아다니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습한 계절에는 몸이 안 좋거든요. 잘못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열병을 앓게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뭐 아무것도 아닐세. 자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알 수 없이 좋은 일이기도 하니까 자넨 들어가서 일이나 하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치면서 저는 그가 고양이처럼 거칠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병이 난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네. 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점심때 그는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마치 그동안 굶은 것을 모두 보충이라도 하려는 듯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제게서 받아갔습니다. 넬리, 난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열병이 난 것도 아니야. 히드클리프 씨는 그날 아침 제가 한 말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준 음식을 실컷 먹을 생각이야.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나 갑자기 식욕이 싹 가셔버린 듯 나이프와 포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뚫어질 듯 창문 쪽을 바라보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식사를 끝낼 때까지 마당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헤어턴 도련님은 그가 왜 식사를 하지 않는지 가서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 들어오신대요? 잠시 후 헤어턴이 돌아오자 캐서린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화난 것은 아니야. 정말 묘하게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단지 내가 2번이나 같은 말을 했더니 짜증을 냈을 뿐이야. 그리고 나더러 너에게 가보라고 하면서 어째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셨어. 저는 그의 음식이 식지 않도록 화덕이에 그릇째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1~2시간 후 방이 깨끗하게 치워졌을 때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흥분한 기색이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 까만 눈썹 밑에 어른거리고 여전히 창백한 얼굴에 가끔 흰 이를 드러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떨고 있었는데 그것은 추워서나 쇠약해져서가 아니라 팽팽하게 당긴 줄이 떨듯 오싹한 전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들으셨나요? 히드클리프 씨, 무척 생기가 있어 보이네요.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리 있겠나. 그저 굶으니까 기운이 나는 걸세. 아무래도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몸에 좋은가 봐. 점심을 준비했어요.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지금은 먹고 싶지 않네.
그러고는 재빨리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나 먹지. 그런데 넬리, 헤어턴과 캐서린에게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라고 좀 일러주게나.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혼자 있고 싶네. 히드클리프 씨, 당신은 변했어요. 왜 그렇게 이상해졌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어젯밤에는 어딜 가셨죠? 쓸데없는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쓸데없는 호기심이군. 그는 웃으며 제 말을 가로막고는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말해주지. 어젯밤에 나는 지옥의 문턱까지 갔었네. 그런데 지금은 천국이 보이는 곳에 와 있어. 천국이 눈에 보인단 말일세. 3피트도 채 안 되는 곳에 말이야. 자, 이젠 자네도 그만 나가는 게 좋겠어. 쓸데없는 참견만 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되고 무서운 말을 듣지도 않을 테니까. 난로가를 쓸고 식탁을 닦은 후 저는 전보다 더욱더 착잡한 마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고독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시가 되자 저는 그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촛불과 저녁 식사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열려있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밖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방 쪽을 향해 서 있더군요. 난로의 장작은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리고 방에는 흐린 날 밤에 습하고 후텁지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찌나 조용한지 기멋은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는데 자갈이나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콸콸 흐르는 소리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이 꺼진 난로를 보고 투덜거리며 창문을 하나하나 닫다가 드디어 그가 서 있는 창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도 닫을까요? 저는 정신이 들게 할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촛불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 로그드 씨. 그 얼굴을 훔쳐본 순간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움푹 팬 까만 두 눈, 싸늘한 미소와 소름이 오싹 끼칠 만큼 창백한 얼굴. 그건 히드클리프 씨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촛불을 벽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바람에 불이 꺼져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 닫게. 그는 귀에 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왜 촛불을 옆으로 기울이고 야단이야? 빨리 다른 것으로 가져오게. 저는 정말 바보같이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 조지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드클리프 씨가 영감더러 촛불을 갖고 와서 난로에 불을 지피라고 하셨어요. 조지프 씨는 덜컹거리며 삽에 불씨를 담아가지고 나가더니 곧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다른 손에는 저녁상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잠자리에 들려는 중이며 이튿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히드클리프 씨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평소 사용하던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판자문이 달린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의 창문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또 한밤중에 산책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체를 파먹는 귀신인가? 아니면 흡혈귀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어렸을 때 그를 키우던 일, 그가 청년이 될 때까지 돌보던 일,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듯 그에게 어울리는 부모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그의 생애를 여러 가지로 음침하게 채색해 가며 또 한 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과 장례식까지 상상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의 비석에 새길 비문 때문에 매우 고심한 끝에 그 문제에 대해 묘지기와 상의한 일입니다. 그는 성도 없고 정확한 나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히드클리프라고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상상이 현실이 된 후에도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교회 묘지에 가시게 되면 그의 묘비에는 히드클리프라는 이름과 사망일자만 새겨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날이 새자 저도 정신이 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뜰로 내려가서 그의 방 창문 아래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아무 흔적도 없더군요. 집에 있었군. 그럼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련님과 아씨에게 히드클리프 씨는 늦게 일어나실 테니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아침 식사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은 뜰의 나무 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 했으므로 저는 작은 탁자 하나를 내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 안에 들어가 보니 히드클리프 씨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조지프와 농장일에 관해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는 거론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말이 빠르고 고개를 줄곧 옆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여전히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한층 더 심해 보였습니다. 조지프가 방에서 나가자 그는 항상 앉는 자리에 가서 앉았고 저는 식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가까이 당기더니 두 팔을 탁자에 개고 제 생각에는 맞은편 벽을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번쩍이는 초조한 눈빛으로 거의 30초 동안 숨을 죽인 채 열심히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빵을 그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식탁을 차린 지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는 저를 보지도 않고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미소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히드클리프 씨! 참다 못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렇게 노려보지 마세요. 자네야말로 제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말게. 그가 대꾸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말해주게. 이 방에 우리 둘만 있나? 그럼요. 당연히 우리 두 사람뿐이지요.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저도 모르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의 그릇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좀 더 편안히 바라보려고 몸을 앞으로 굽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명히 그는 2야드 거리 이내에 있는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쁨과 괴로움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황홀한 듯한 그의 표정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은 한 곳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두 눈은 지칠 줄 모르고 부지런히 그것을 뒤쫓고 있었으며 저와 말을 하면서도 시선을 결코 그곳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간청에 못 이겨 음식을 손에 대려고 하면 가령 빵 한 조각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면 채 그것을 집기도 전에 손가락이 굳어지며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인내의 표본처럼 꾹 참고 앉아서 골똘하게 몰두한 한 가지 생각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그는 화를 버럭내며 일어서더니 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게 내버려두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더러 다음부터는 시중도 들 것 없으니 상만 차려놓고 나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정원길로 내려가서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늦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는데 침대에 누운 후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정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침실로 가지 않고 아래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옷을 주워 입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온갖 쓸데없는 걱정으로 머리가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자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거리는 히드클리프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와 같은 한숨이 한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또 드문드문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단지 캐서린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움과 괴로움이 뒤섞인 거친 어조로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낮고 간절하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어조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으므로 부엌 화덕에 불을 들쑤시며 타다 남은 숯을 시끄럽게 긁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서 그가 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넬리, 이리 좀 오게. 벌써 아침이 됐나? 촛불을 들고 이리 들어오게. 아직 새벽 4시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답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실 거죠? 이 화덕에서 불을 붙이면 되겠군요. 아니, 2층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 방에 불을 지펴주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여기에서 일을 하게나. 그 방으로 가져가려면 우선 석탄부터 빨갛게 달궈야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저는 의자와 풀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성거렸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연달아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날이 새면 그린 씨를 불러와야겠네. 그가 대뜸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 의논하고 싶어서 말일세. 아직 유언장은 쓰지 않았지만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하지 못했거든. 그런 건 이 지상에서 모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지만. 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히드클리프 씨. 저는 유언장이니 재산이니 하는 말이 듣기 거북스러워 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유언장일랑 잠시 덮어주세요. 당신이 저지른 많은 가오를 뉘우치실 동안은 살아계셔야 하니까요. 당신의 정신에 이상이 생기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요즘 와서는 매우 이상해지신 것만은 분명해요. 지난 사흘처럼 계속 이렇게 지내신다면 거인이라도 쓰러지고 말 거예요. 음식도 좀 드시고 잠도 푹 주무셔야죠.
거울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볼이 움푹 패이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이 마치 굶주려 죽어가거나 잠을 못 자서 장님이 되어버릴 사람 같아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네. 그럴 수만 있다면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싶어. 하지만 자네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곧 기슭에 손을 닿으려는 사람에게 그만 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어. 난 우선 기슭에 닿은 이후에 쉬겠네. 그런데도 아직 충분히 행복하진 않아. 내 영혼의 행복은 내 육체가 죽어가는데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네. 행복하다고요? 히드클리프 씨? 저는 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괴상한 행복도 다 있군요. 만약 화를 내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면 더욱 행복해지시도록 충고를 해드리고 싶군요. 그게 뭔지 말해보게. 히드클리프 씨,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13살 때부터 이기적이고 그리스도 교인답지 않은 생활을 해왔어요. 아마 그동안 한 번도 성경책을 손에 들어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도 다 잊으셨을 테고 이제는 성경책 뒤적거릴 여유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을 한번 모셔다가 어떤 교파의 목사님이건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어긋났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당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우치는 게 어떨까요? 충고 고맙네, 넬리. 욕설이 터져나오리라 생각했던 히드클리프 씨 입에서 의외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원하는 장례 절차에 대해서 말해 두어야 되겠네. 내 시체는 저녁 때 교회 묘지로 운구해 주기 바라네. 원한다면 자네와 헤어터는 따라와도 괜찮아. 특히 주의할 점은 2개의 관에 대해서 내가 내린 지시를 묘지기가 잘 이행하는지 꼭 확인해 주기 바라네. 목사는 올 필요가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필요도 없네. 사실 나는 내가 원하는 천국에 거의 다 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은 내겐 아무 가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끝내 단식을 고집하시다 그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이유로 교회 묘지에 못 묻히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네가 나를 몰래 이장해 주어야 하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도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네에게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네.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조지프와 헤어턴 도련님이 일하러 나가고 없는 틈에 그가 다시 부엌으로 와서는 험악한 얼굴로 저에게 거실로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상한 행동이 무서워서 혼자서는 그의 말벗이 될 용기가 없거니와 또 그럴 생각도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악마라고 생각하는가 보군. 그는 음산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점잖은 집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지. 그러더니 우연히 부엌에 들어왔다가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 뒤에 숨어버린 캐서리나 씨를 보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가, 이리 오렴. 잡아먹지 않을 테니. 아니지. 너에게는 내가 악마보다 더 심하게 굴었지. 그런데
한 사람만은 내 곁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는다니까. 정말 그녀는 무자비해. 원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는, 아니 나처럼 단단한 몸으로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지자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 아침 늦도록 그가 신음소리를 내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어턴 도련님은 몹시 들어가 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케네스 선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케네스 선생이 오셨습니다. 케네스 선생이 들어가도 좋으냐고 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우리에게 꺼져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나았으니 혼자 있게 내버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케네스 선생은 히드클리프 씨를 만나보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튿날 저녁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날이 셀 무렵까지 퍼부었으니까요. 제가 아침 산책을 하며 집 주위를 둘러보니 히드클리프 씨 방의 창문이 열린 채 비가 마구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래 가지고는 비에 흠뻑 젖었을 텐데 아직 잠자리에 누워있는 건 아닐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소동을 피우지 말고 내가 용기를 내어 들어가 봐야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열쇠로 겨우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 달린 판자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천장을 보고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찌나 날카롭고 사나운지 순간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죽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굴과 목이 비에 씻기고 이불이 흠뻑 젖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바람에 창틀 위에 놓인 한쪽 손의 껍질이 벗겨졌으나 상처에서는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만져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서 빳빳하게 굳어 있더군요. 저는 창문을 닫아 걸고 그의 이마에 늘어진 검고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준 다음 두 눈을 감겨주려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무섭고 살아있는 듯한 환희의 눈빛을 감춰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수고를 비웃듯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벌어져 있는 입술과 그 사이로 보이는 날카롭고 하얀 입 또한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더럭 겁이 나서 소리쳐 조지프를 불렀습니다. 영감은 곧 달려와 한바탕 소란을 떨었으나 시체에 손을 대는 일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악마가 그의 혼을 앗아가 버렸군. 죽어서까지 음흉하게 웃다니 흉측해서 볼 수가 없구먼. 그 제받을 영감은 침대 주변을 돌며 춤이라도 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정신이 들었는지 영감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치켜든 채 이 집의 진짜 주인과 오랜 가문이 그 권리를 되찾게 된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무서운 사건으로 인해 거의 넋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히드클리프 씨에게 가장 심한 학대를 받은 헤어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시체 옆에 앉아서 북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식은 히드클리프 씨의 손을 잡고 모두가 보기조차 꺼리는 비웃는 것 같은 험악한 얼굴에 키스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그야말로 불로 달군 강철보다 더 단단하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침통한 슬픔이었습니다. 케네스 선생은 히드클리프 씨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진단을 내리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흘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귀찮은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그가 일부러 단식한 것이 아니며 단식은 이상한 병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우리는 생전에 그가 바라는 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헤어턴 도련님과 저 그리고 묘지기와 관을 운구하는 6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한 전부였습니다. 6사람의 인부는 구덩이에 관을 내려놓고 가버리고 우리만 남아서 관 위에 흙을 덮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헤어턴 도련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손수 푸른 때를 떠다가 무덤 위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 내외분의 무덤과 똑같이 그의 무덤에도 부드러운 잔디가 파랗게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장 사람들이 히드클리프 씨의 유령을 봤다고 하더군요. 교회 근처에서 그의 유령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들판에서 보았다는 사람, 심지어는 이 집에서조차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엌의 화덕 옆에 앉은 저 영감은 그가 죽은 후로 늘 비오는 날 밤마다 그가 기거하던 침실 문으로 두 유령이 내다보는 것을 보았다고 우긴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전에는 저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드러시 크러스 저택으로 가는 길에 당장 천둥이라도 칠 것 같은 어두운 밤이었죠. 이 집 모퉁이에서 어미양 1마리와 새끼양 2마리를 몰고 오던 사내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끼양이 말을 잘 안 들어 끌고 오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얘야, 왜 우니?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저기 저 산기슭에 히드클리프 씨와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양도 사내아이도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 길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애는 아마 벌판을 혼자 지나가면서 부모와 친구들이 이야기하던 실없는 소리를 생각하고 헛개비를 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금은 어두워지기만 하면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음산한 집안에 혼자 남아있는 것도 싫고요. 어서 드러시 크러스 저택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젊은이도 그리로 이사갈 작정인가요? 네, 두 분이 결혼하면 곧 이사갈 예정이에요. 아마 정월 초하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집에는 누가 살죠? 그야 조지프가 남아있겠지요. 벗삼아 젊은이도 하나쯤 있어야겠지요. 아마 그들도 부엌에서 지내고 나머지 방들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방에서 살고 싶은 유령들이나 쓰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로그드 씨. 넬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돌아가신 분들은 고이 잠드셨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실언을 했군요. 미안합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산책하러 나갔던 헤어턴과 캐서린이 들어왔다. 저 두 사람은 무서울 게 없겠군. 나는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들이 문 앞 디딤돌 위에 올라서서 마지막으로 달을 보기 위해 섰을 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달빛에 서로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려고 섰을 때 나는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피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넬리의 손에 돈 몇 푼을 정표로 쥐어주고는 나의 그런 신뢰를 나무라는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젊은이들이 거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부엌으로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내가 조지프 영감의 발밑에 던져준 1파운드짜리 금화가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유쾌한 소리 덕택에 다행히 나를 점잖은 사내로 보아주지 않았다면 조지프는 분명 넬리가 정부라도 끌어들인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교회 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다. 담장 아래서 보니 교회는 불과 7개월 동안 더욱 황폐해져 있었다. 유리가 깨져 횡하니 구멍이 뚫린 창문이 많았고 지붕의 기와도 여기저기 제자리에서 밀려나 다가올 태풍에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무덤을 찾아보니 벌판으로 통하는 언덕배기에 있는 3개의 묘석이 눈에 들어왔다. 가운데 있는 것은 잿빛으로 히스 덤불에 반은 덮여 있고 에드거 린턴의 묘석만이 돌밑의 잔디와 이끼가 조화를 이루어 보기 좋았을 뿐 히드클리프의 것은 무척 적막해 보였다. 나는 해맑은 하늘 밑에 무덤 주위를 서성거렸다. 히스와 초롱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방들을 쳐다보고 풀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잔잔한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이렇게 고요한 대지에 묻히고도 편히 잠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라고 생각했다.